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종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미김미 소식 오늘의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올해 도입하기로 한 일종 자동 면허 절차에 대한 소식인데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제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지난 1996년 이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에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건데요. 현행 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종 면허는 자동기어, 즉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일종은 보통 면허만 있고요. 이런 까닭에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량을 타고 연습을 하거나 시험을 봐야 했죠. 이런 불편감은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도 국민 불편 사안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기가 되어 경찰이 지금까지 제도 개편을 준비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일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같이 미래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00만 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해마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이 늘고 있는 현황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올해부터 기존 이종 자동 면허를 일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해당되는 사람은 이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인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일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 시험 없이 일종 자동 면허를 받아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이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일종 보통으로 갱신해줬는데 이 제도를 자동 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종 보통에서 일종 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상황이 많죠. 갑자기 면허를 이렇게 따야 할 때 수십만 원이나 드는 시험 비용도 그렇고 취득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개편되면 비용과 시간 전부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기 전에 일종 보통 면허와 이종 보통 면허의 차이에 대해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두 면허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종 보통 면허는 이종 보통 면허보다 더 많은 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승차 인원이 많은 다인승 차량을 운행하려면 면허를 다르게 따셔야 하는데요. 이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까지만 운행 가능하고요. 일종 보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전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시험 없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단,
이종 면허는 수동과 자동 면허로 구분되는데요. 수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이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종 자동 보통 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어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을 원할 경우 필기와 기능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주행만 합격하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7년 무사고 운행을 했는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1종 면허로 갱신하실 때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장 그리고 발급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찰청에서는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여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1종 자동 면허로 10인승 초과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적재 중량이 4톤 추가되는 화물차도 자동 변속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현황에 맞춰 1종 자동 면허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번에 도입 예정인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본격적으로 개편된다면 2종 자동 면허를 소유한 분들도 별도 시험 없이 1종 면허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5월 세부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 추가로 변경되는 제도와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시간과 돈 모두 아껴서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겠는데요.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필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곧 개편 예정인 면허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며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바뀌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의견 접수를 한다면 아마 제도도 더 좋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정보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가도 오르고 살기 팍팍한데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용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똑같이 지출을 해도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 물가가 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도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조금씩이나마 올리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났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월급 빼고 나머지가 다 오르는 것 같죠? 똑같은 밥을 사 먹어도 외식 지출도 늘고 마트에서 야채, 과일을 사 먹어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 이 국민용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요. 대부분 이런 나라에서 주는 돈은 대상자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대적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공무원부터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그리고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전부 해당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같은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딱 하루 알바한 분들도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돼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긴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일시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줄었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되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아 영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 방법 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었죠.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등 최근에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고요.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고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원수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에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9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 있고요.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0%입니다. 또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은 45%이고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등은 90% 조정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에 이 조정료를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풋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고요. 자녀장려금은 10만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청 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이 되고요.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이번 3월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2023년 6월 말이고요. 5월 정기 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9월 말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도 받기는 하지만요. 이때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번 3월 반기 신청이나 늦어도 정기 신청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보통은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도 보내준다고 하고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못 받으셨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전화 신청 방법인데요.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여기서 개별 인증 번호를 누르고 신청 1번, 그리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확인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신청 제출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 번호가 없는 경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대상 여부 조회부터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지만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전화 신청 절차는 보통 한 번만 동의하시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의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330만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런 지원 금액을 톡톡히 받아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이런 정부 혜택이나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 준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3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8년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실 수 있죠. 기초연금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은행에 현금 얼마 가지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데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월급, 부동산, 현금 금액을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올라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51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작년보다 올라 재산과 소득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달라졌는데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는데요. 나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김 어르신의 소득인 정액이 190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인 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인 정액 190만원에 기초연금 32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은 222만원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20만원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32만원이 아닌 20만원을 감액한 뒤 1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2만 2천원, 부부가구 51만 5천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에서 기초연금 32만 2천원을 뺀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원에서 51만 5천원을 뺀 271만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다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이 아닌 16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323만원이 아닌 271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다 받기 위해 월급과 부동산 현금은 각각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금액은 월급은 월급만 있었을 때, 부동산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을 때, 현금은 현금만 가지고 있었을 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급만을 계산했을 때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데요.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소득인 정액 202만원과 323만원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396만원이 되고요. 부부가구는 677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 정액이 각각 169만원, 271만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단독가구는 월급 350만원, 부부가구는 월급 604만원 이하이면 감액되지 않고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근로소득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일 경우 소득인 정액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108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두 번째, 월급이 150만 원일 경우 150만 원에서 기본공제 금액 108만 원을 빼고 추가 공제 30%를 하면 29만 4천 원이 되는데요. 즉 월급 150만 원은 29만 4천 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면 92만 원이 되고요. 92만 원에서 30%를 공제하면 64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약 3분의 1 금액인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공제되기 때문에 남편 108만 원, 아내 108만 원 합계 216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집값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 보증금은 5%를 공제하여 95%를 반영합니다. 또한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요. 대도시나 특례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공제금액을 적용한 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나 특례시는 재산이 7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중소도시는 6억 9,1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7천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다 받으시려면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4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5억 9천만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5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구는 대도시나 특례시는 11억 46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0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두 분이서 감액 없이 51만 5천 원을 다 받으시려면 대도시는 9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9억 원, 농어촌은 8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이 2억 원인 경우 이렇게 부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일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그만큼을 공제해 주는데요. 정확한 계산법은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이 있다고 하면 1억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33만 원이 나오는데요. 소득 인정액에서 부채 33만 원을 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금은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인데요. 현금 6억 2,600만 원을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202만 원, 현금 9억 8,960만 원을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323만 2천 원이고요. 그래서 단독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6억 2,6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9억 8,960만 원까지 소유하셔도 기초 이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다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현금이 5억 2,941만 원, 부부가구는 8억 3,50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인상된 기초연금과 선정기준액에 맞춰 현금과 재산이 각각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또 직접 예를 들어 얼마까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준이 현금은 현금만 재산은 재산만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모의 계산으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준을 알려드렸고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기초연금 문답을 통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소득도 재산도 없고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의 경우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있는데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이 100%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고급 자동차 산정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 불가능한 차 생업용 자동차가 예외가 됩니다.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바로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가 됩니다. 혹시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자동차 가액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은 자녀분들과 지분을 나누어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구매하실 때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왜 나만 못 받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세한 금액 기준처럼 이 선정기준액은 재산 플러스 소득 등을 합친 금액인데요. 2023년 올해는 단독가구월 202만원, 부부가구월 323만 2천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의 70%이며 소득에는 근로사업, 재산, 무료 임차소득 등이 있고요. 재산은 아파트 토지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제외되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서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액이 되는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여기까지 정확한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재산, 소득 등에 따라 나눠서 알아보았는데요. 왜 나는 얼마만 나오는 건지, 나는 다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김미 소식은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2022년 작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시니어가 가장 많이 취득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도 발표했는데요. 2000년 이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무려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평균 71세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체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사회활동을 오래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일하려면 내 기술이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다들 이런 준비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게 통계에서 또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보면 19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층이 50대 이상에서 약 40%가 올라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시니어 자격증 시대라고 칭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5개 종목을 설명드리자면 남성의 경우 지게차 운전기능과 굴착기 운전기능사가 가장 많았고요.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한식조리 기능사와 건축도장 기능사를 가장 많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이유는 재취업과 창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취업 지원 사이트의 구인 공고를 보더라도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많이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취득 방법과 비용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 오늘의 영상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미김미 소식이 작년 통계 자료와 다른 시니어 자격증 자료들을 취합하여 50에서 60대 추천 자격증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은 우선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4종을 선정했고요. 합격률이 너무 낮거나 지금 잠깐 유행하는 자격증은 빼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유행하는 자격증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10년 뒤와 20년 뒤에도 이 자격증이 수요가 많을지는 예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격증을 선별해 보려고 했는데요. 돈을 많이 썼는데 막상 해보니 흥미도 없고 취업도 안 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자격증 정보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큐넷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우선 알기 쉽게 자격증 설명과 시험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생기는 자격증이 있으시면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첫 번째는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공장과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화물 자재를 운반하고 올리고 내리는 지게차 운전과 작업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만약 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을 한다면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운송과 창고업체, 그리고 건설사업소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응시 연령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게 최고 장점인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시행되는데요. 필기는 비용이 14,500원이고요.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전부 출제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필기를 합격합니다. 실기는 비용이 25,200원이고요.
4분간 지게차 운전 작업과 도로주행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필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인데요.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고 하니 우선 필기시험부터 치르시고 실기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추천 자격증은 굴착기 운전기능사입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나라에서도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인데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업, 그리고 운전직렬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 채용을 할 때 보수, 승진, 전보, 신분 보장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굴삭기 운전기능사는 건설 토목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해서 터파기, 깎기, 상차, 쌓기, 메우기 같은 작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굴삭기 일상 점검과 예비 정비 업무도 포함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요. 필기는 비용이 14,500원이고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문항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합방법, 안전관리 분야에서 출제된다고 하고요. 실기는 6분 동안 작업형으로 굴삭기 운전작업, 도로주행을 통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필기와 실기 전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고요.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추천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혜택과 정부 혜택이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각 지자체에서는 조리사 면허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서 50대와 60대 여성 자격증 취득 순위에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한식 메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맛과 영양을 고려해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조리 능력 말고도 조리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재료 구매, 영양학, 그리고 관련 법규도 알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역시 실기와 필기로 나뉘어 시행되는데요. 필기는 비용이 14,500원이고 필기시험의 분야는 한식재료 관리, 음식조리 그리고 위생관리 분야에서 객관식 사지택 1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됩니다. 실기는 비용이 26,900원이고요. 70분간 조리 작업을 시험을 보는데요. 감독관들이 지시하는 대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총 31가지 실기 시험 메뉴 중 2가지 메뉴가 무작위로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메뉴를 45분에서 70분 이내에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메뉴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현장에서 바로 채점을 하게 되어 채점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현장에서 평가가 되는 만큼 메뉴에 대한 기본 지침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위생 관련 사항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합니다. 다음 추천 자격증은 건축 도장 기능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자격증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인지 몰랐습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는 페인트공 또는 도장공을 말하는 거고요. 건축물 내부와 외부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발라서 건물과 기타 구조물을 보호 또는 장식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는 건설업 국가기술 자격증 중 상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도장공은 낡은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수요가 꾸준한 일입니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자가 없어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장점이 큰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 도장 기능사 시험은 앞의 자격증과 다르게 필기가 없는데요. 실기시험 비용은 75,500원으로 조금 비용이 있고요. 시험은 가로 60cm와 세로 90cm의 도면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제대로 페인트를 칠해 완성품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시험 과제는 총 5가지이고요. 큐넷 자료실에 과제가 전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참고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점수는 다른 자격증과 같은데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년까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4종류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기타 자료들을 취합하여 선별한 추천 자격증인데요. 첫 번째는 조경기능사입니다. 아파트 조경이나 공원 등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시 바람개수와 같은 새로운 분야도 조경기능사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응시료와 교재비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실기도 망치나 장갑 정도로 초기에 시작되는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조경기능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을 이해하고 부분적 실시 설계를 이해해야 하고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을 통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은 14,500원이고요. 실기는 34,4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보다 남성 비율이 약 2배가 높은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를 보면 청소년 시설이나 혹은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지도사 혹은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해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시설이 있는 곳이면 청소년 지도사를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55세에서 65세 시니어분들이 취득하기 좋은 가성비 갑 자격증 종류와 시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합격률이 그렇게 낮지 않고 전망이 좋으면서 취업도 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마 이 자격증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통계에서 나온 자료와 추천 자격증을 참고하셔서 꼭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 말고도 이런 장점을 가진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하기 희망하는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연일 보이스피싱 소식에 이제 질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언제쯤 멈출까요? 저도 이전에 영상에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며 사기를 치고 있으니 오늘 영상도 꼭 봐주셔야겠습니다. 바로 현관문에 직접 이걸 붙이며 진짜처럼 감쪽같이 속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수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로 속으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수법들을 거의 다 아니까
안 당하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도 못한 수법으로 당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인데요. 이번 수법은 좀 무서웠습니다. 이전에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유명 가수의 음악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사람의 감정도 건들며 사기를 치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절대 당할 일 없어야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이제 거의 모든 수법을 다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수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문에 붙어 있는 이것인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집까지 찾아와서 사기를 치는 건데요.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직접 와서 사기를 치면 더 진짜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당하기도 쉬울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럼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그 수법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사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집 앞에 법원 송달 도착 안내서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는데요. 이 종이를 보고 확인차 전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으로 피해액이 무려 6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피 같은 내 돈 이렇게 잃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원에서 보낸 종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누구누구님에게 보낸 법원 송달 서류를 전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어서 안내문을 남깁니다. 본 안내문을 보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다른 분이 거주하시더라도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담당자 전화번호도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 보이스피싱 관련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고 제 채널에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라는 걸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법원이나 경찰처럼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자주 접하기 힘든 정부기관 등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를 치면 더 진짜 같아 미처 사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에까지 와서 이런 안내문을 붙이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에 깜박 속아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기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통장을 범죄에 연루된 통장으로 동결시켜 버려 협박하는 사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겠어 하는 생각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일이 생긴 건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안 그럴 거야 하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화 대체 어떤 수법이길래 전화 한 통에 6천만 원을 사기당한 걸까요? 전화를 하면 바로 보이스피싱범과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가짜 담당자가 법원 송달 서류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중한 개인정보인 연락처 이름 이런 걸 요구하고요. 그럼 나의 정보가 전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정보가 노출이 되는 과정에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수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기꾼 담당자가 사건을 조회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보이스피싱이구나 알아차리시고 전화를 끊으면 더 큰 사기는 막을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만약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이 앱이 깔리는 순간 내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악성 앱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악성 앱이 깔리면 그 다음에 경찰 공공기관에 전화하여 사기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악성 앱을 통해 내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채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가로채서 경찰이나 공공기관 직원인 척 전화를 받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내 폰은 더 이상 정상적인 내 폰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악성 앱이 깔린 폰으로는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다 사기꾼들한테 전화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데요.
이렇게 전화를 가로채서 마치 경찰인 척 또는 공공기관 직원인 척 속이며 괜찮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돈을 송금하셔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무려 6천만 원이나 잃게 되신 피해자가 생긴 걸 텐데요.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수법을 알았으니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내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는 직접 전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로 적혀 있으면 더더욱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이 전화번호는 아주 간편한 연락수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연락을 취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내가려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문자 카톡 우편으로는 이러한 서류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엄청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신 정보인데요. 아마 이것만 알아도 많은 보이스 피싱 수법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콜센터의 이름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찐센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알려준다는 거겠죠.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 또는 아까처럼 현관에 붙어있는 서류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010-3570-8242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내가 받은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찰청에서 직접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 의심스러운 서류 사진 또는 우편물 같은 걸 받았을 때에는 무조건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3570-8242 번호는 꼭 메모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8242 빨리 사기로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이 번호를 메모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국번 없이 1301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를 걸어서 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이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찐센터로 보낸다고 해도 보이스피싱범이 악성 앱으로 해당 사진을 가로채고 검찰청인 척 위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찐센터를 통한 확인은 보이스피싱범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하시거나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한 이유라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이후에 내 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폰이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점점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내 집 현관문 앞까지 와서 노린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수법에 대해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수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새로운 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꼭 주위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